안녕하세요, 여러분. 빨간 구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강용수 작가님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철학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책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이야기로 철학을 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강용수 작가님은 철학을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분인데요. 특히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통해 40 이후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인생의 고통과 불행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읽다 보면 나 자신과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읽어보면서 삶을 좀 더 지혜롭게 바라보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행복한 순간은 너무나 짧다. 행복이 짧고 고통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행복이 찰나의 짧은 꿈처럼 느껴지는 반면 고통은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이 한국인의 일생이 80년이라고 할 때 평생 웃는 시간은 고작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하루에 웃는 시간이 90초뿐이다. 반면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은 하루 3시간으로 조사되어 평생 10년이나 걱정하며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뇌과학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인간은 대개 일생 동안 50만 번 이상 웃는다.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웃음이 많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빈도가 줄어든다고 한다. 50만 번이 아주 많아 보이지만 생애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웃는 시간은 짧다고 할 수 있다. 웃음이 줄어드는 이유는 행복한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뇌의 노화 같은 생리학적 퇴행도 꼽을 수 있고 사회적인 환경도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행복은 항상 과거형이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많은 경우 결핍에서 충족으로 넘어가는 짧은 순간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늘 결핍은 인간에게 고통이지만 충족에서 과잉으로 넘어가면 권태, 지루함의 감정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행복은 그 사이의 짧은 만족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행복을 즐기는 순간은 찰나와 같이 금방 지나간다. 영원하고 지속적인 행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작은 행복감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행복은 멀고 크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까운 곳에 있다. 행복은 결핍이 채워질 때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다. 쇼펜하우어는 결핍에서 느끼는 불쾌에서 만족을 느끼는 쾌감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빠른 이행으로 봤다. 너무나 짧은 순간에 만족이 결정되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기대보다 크지 않다.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여러 가지 결핍 때문인데 언젠가 그 결핍이 충족되면 행복감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그 지속도가 너무 짧다. 그래서 행복의 순간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다. 영원한 행복이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쾌락은 단순히 결핍을 제거하고 긴장에서 벗어나는 것에 있으므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성공, 성취, 합격 등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짧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 기쁨이 몇 달씩 지속되지는 않는다. 인생의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의 작은 것에서 행복이 이루어진다. 음식을 먹을 때 첫 숟가락,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첫 출근 등 우리의 결핍을 채워서 만족으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때가 가장 행복하다. 행복은 빨리 잊혀진다. 또 다른 결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을 겪을지 알 수 없으며 그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너무 큰 행복을 기대해선 안 된다. 자신에게 알맞은 행복이 있다.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확행이라는 용어가 꽤 유행한 적이 있다. 소확행은 그의 에세이에서 쓰인 말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축약어이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을 때,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는 속옷을 볼 때 느끼는 행복과 같이 바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을 뜻한다.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행복이나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경향이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은 작은 만족에서 얻는다. 짧은 행복은 작을 수밖에 없다. 소식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폭식이 건강을 해치듯이 행복은 소소한 것에서 찾아야 작고 짧은 행복을 즐길 수 있다. 행복은 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이다. 시간이나 젊음, 모든 것은 잠깐 머무르다 떠나가기 때문에 작은 쾌락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갈증을 채워주는 커피 한 잔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짧은 만남, 인연이 주는 작은 즐거움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행복, 만족은 따분함을 가져와 새로운 것을 찾게 만든다. 40대는 인생의 고통을 충분히 알기 시작한 나이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인정도 받고 인간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성취한 만큼 책임도 늘어나면서 고통도 많아진다. 40대는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인생의 시작과 함께 끝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계획이 필요한 때다. 시간과 행복은 지체하지 않고 흐른다.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에 있다. 뇌과학으로 인간의 뇌가 다른 동물의 뇌보다 훨씬 크다고 밝혀졌는데 사고력이 높은 만큼 고통도 많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다.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돌이나 식물은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다. 동물 가운데 최하등의 동물은 약간의 고통을 느끼지만 신경 조직을 완전히 갖춘 척추동물은 큰 고통을 느낀다. 인간은 단순히 고통을 느끼는 능력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도 함께 있어서 그만큼 더 많은 고통에 노출된다. 따라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 즐거움, 그것에 근거한 불안감과 행복감은 동물보다 훨씬 다양하며 지속력이 강하다. 인간은 고통에 대한 감수성과 지능에 비례하여 동물과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큰 감정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현재를 살아라. 동물은 현재만을 살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이 없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동물이 인간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장점을 동물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인간은 과거의 일에 대해 후회와 자책하는 일이 많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현재는 더 나아졌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나 직업 선택에서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일이 많다. 불확실한 죽음을 불안해하고 계획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봐 쓸데없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동물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뿐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런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불안해한다. 인간만이 죽음을 대비하여 막연한 두려움과 지나친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의 양이 쾌락의 양을 압도하게 된다. 동물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행복이나 불행이 없다. 인간만이 즐거운 미래를 예상하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름다운 환상에 사로잡힌다. 더 나아가 인생의 전체를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동물의 의식은 눈앞에 드러난 대상에 대해 짧게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현재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은 실제하지 않는 미래의 환영이다. 감각이 무딘 동물이 현재에만 몰입하기 때문에 행복한 반면에 상상력으로 만든 미래의 환영에 갇혀 사는 인간은 불행하다. 미래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희망은 행복의 바탕인 마음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만 충실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미래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으로 급히 쫓아가는 반면에 현재는 거들떠보지도 즐기지도 않고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만이 진실하고 현실적이고 확실한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늘은 단 한 번뿐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현재의 의미로 채울 필요가 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현재 그 자체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이 내일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다. 인생 전체를 구성하는 하루하루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늘 새로운 것이다. 현재의 가치를 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과거와 미래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다. 동물이 행복한 이유는 인간보다 적은 고통과 적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성이 없으므로 과거의 고통을 담아두지도 않고 미래의 환상에 미래의 환상에 사로잡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동물은 오로지 실제하는 현재의 고통만을 느낀다. 미래와 과거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고 순간만이 실제한다. 쇼펜하우어는 현재의 가치를 강조했다.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현재만 사는 사람을 경솔하다고 본다.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불만이나 미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인생을 가치 있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며 내일이 오늘의 반복이라는 것은 착각이다. 하루하루는 하나하나의 인생이다. 많은 사람이 1분이 모여 60분이 되고 하루가 쌓여 1년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현재는 과거와 미래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이라고 여긴다. 시간이 마치 무한한 점으로 이뤄진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다 보니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과거의 후회나 영광에 얽매여 살거나 나중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현재의 행복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시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과거야 현재,
미래는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다. 우리는 오직 현재만을 살 뿐이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데 마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직장에서 나이 든 상사가 내가 왕년에 라고 말하면 꼰대 소리를 듣기 마련이다. 과거 자신의 영웅담을 많이 반복하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젊은 직장인들은 매일 사표를 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나는 앞으로라는 상상 속에서 성급히 회사를 관두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 망하기 쉽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는 것인데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 속에서 사는 것은 어리석다. 현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순간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1년 이상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 미래에 무한한 시간이 펼쳐질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다.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라는 말을 다시 새겨보면 좋겠다. 스티브 잡스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만일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던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서 만약 노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루하루를 자신의 마지막 인생으로 생각한 것은 쇼펜하우어의 명언과 다 있다.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라. 40대는 가장 열심히 활동할 인생의 전성기다. 그런데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워커홀릭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40이면 일과 행복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회의와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사회 집단과 관계에 맞춰 사는 것이 익숙한 40대는 눈치를 많이 보는 세대다. 남의 시선에 갇혀 살면 행복해질 수 없다. 타인의 평가에는 시샘, 질투 등 부정적인 내용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 타인의 평가의 틀을 과감히 깰 필요가 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릴 때 떠올려보라. 너라고 나보다 나을 게 없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생명처럼 살려는 의지에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개성을 가진 개성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능동적인 존재다. 각자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존재인 셈이다. 남이 시키는 것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남과 다른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일,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닌 내가 가는 길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행복의 길은 천차만별이다. 가장 인간답게 사는 일은 자신만의 욕망을 아는 것이다. 원하는 바를 알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왜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살아야 행복할까?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를 4단계로 구분해서 인간과 다른 존재를 비교한다. 첫 번째 단계, 돌 같은 무기물. 중력, 전기, 자력이 작용한다. 전기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회사나 집이나 220볼트로 어디나 똑같아. 두 번째 단계, 식물. 매년 새롭게 꽃이 피는 것 같지만 특징이 비슷비슷하다. 세 번째 단계, 동물. 충동과 본능이 지배하면서 무리짓는 특성이 강하다. 다른 말로는 집단주의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단계, 인간. 비로소 각자의 개성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르고 그것에 대한 성취감과 행복감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삶을 살 때 자유를 느끼는 것이다. 낮은 단계일수록 공통점이 강하고
높은 단계일수록 차이점이 더 도드라진다는 점에서 이 세계에서 인간만이 자신의 색깔을 찾는 삶을 살 수 있다. 지식이 발전하면서 세계를 설명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는 하늘의 별과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과 인간에게 작용하는 내적인 힘이다. 쉽게 풀어 말하자면 에너지 같은 물질에서는 화학작용과 전기작용을 일으키지만 생명 안에서는 영원히 살려는 강한 집착이 일어난다. 물론 영원한 삶은 유한한 인간에게 이뤄질 수 없는 꿈이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보다 낮은 고등동물은 개성을 갖고 있지만 인간만큼 뚜렷하지 않다. 종의 성격이 너무 강하여 개별적 성격의 특성이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등 동물로 내려갈수록 개별적인 흔적이 사라지고 종의 일반적인 성격과 그 특징만이 남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생존 능력을 영혼이라 부르고 첫 번째 식물적 영혼, 두 번째 동물적 영혼, 그리고 세 번째 인간적 영혼, 세 가지로 나뉘었다. 니체도 인간의 진화를 5단계, 첫 번째 식물, 두 번째 벌레, 세 번째 동물, 네 번째 인간, 다섯 번째 초인으로 나눴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여러 것이 혼재한다는 뜻이다. 인간 안에는 이런 여러 충동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즉 인간은 식물처럼 수면과 영양 섭취뿐만 아니라 동물의 종족 보존에 충동이 들어있으며 높은 지성이 함께 작용한다. 잠을 잘 때는 돌이나 식물처럼 지내고 낮에 음식 섭취나 종족 보존을 위해 동물처럼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가끔 지성을 활용한다. 이는 동물에서 인간까지 오랜 진화를 거듭했다 해도 자칫 한순간에 원숭이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경고이다. 이를 막기 위해 인간 안에서는 가장 낮은 어두운 충동인 의지와 가장 높은 밝은 지성이 대립하는데 이들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지혜를 갖추고 있는 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런 지성을 통해 자신이 진짜 원하는 바를 알게 되며 자신의 참모습인 개성이 실현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개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긍정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 행복하라. 한국의 행복 지수는 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이다. 세계 최하위권을 맴도는 불행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빈부격차, 치열한 경쟁, 급속한 고령화, 열악한 환경,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가 행복을 방해한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살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144위로 최하위라는 점이다.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 또는 다시 태어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있을까? 그들은 한결같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죽음을 앞둔 말기암 환자들의 첫 번째 소망이라고 말한다. 누군가가 행복한지 보려면 얼마의 자산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고통을 잘 견뎌냈는지 봐야 한다. 노년에 가장 후회되는 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과거에 내가 원했던 것을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주위 눈치를 보며 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 내 마음대로 살기 어렵고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집단주의, 평준화된 교육 방식, 출세 지향주의 등의 원인이 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몇 가지 대상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행복도를 낮추는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적 비교가 심한 편이며 그것에 따라 행복도가 낮아지는 경험은 노인층이 가장 많다고 한다. 한국인이 꼽은 행복의 조건은 가족의 행복, 건강, 그 다음이 부와 명예이다. 다행스럽게도 경제적인 조건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이라 물질적인 결핍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수저, 흙수저 등으로 계급을 나누며 남의 태생적 운을 부러워하는 일들이 생겨나 불행감이 커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생겨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행복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플라톤은 행복론에서 재산, 외모, 명예, 체력, 언변에서 조금은 부족함을 느끼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한다. 타인의 객관적인 평가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만족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보다 다소 부족하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요즘 잘생긴 사람보다 개성 있는 사람이 더 인기 있다. 너는 인상이 좋다. 웃을 때 예쁘다.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걸 크러쉬, 차도남 등이 개성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대중가요가 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의 고유한 색깔이 꽃보다 더 다채로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잠재적인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이다. 마음부터는 개성이 뚜렷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의 기대와 욕망에 맞춰 살아선 안 된다. 삶을 위한 삶이라는 생존을 위해 자아 실현이라는 가장 높은 욕구가 잊혀지면 안 된다. 겉보기에 사람들은 같은 지향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곳을 보고 싶어 한다. 동일화되고 표준화된 대중문화의 영향력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같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런 행복은 기만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은 독일 헌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독일어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번역한 것이다. 일본이 독일의 헌법을 받아들이면서 변형된 용어이다. 국가는 국민에게 행복의 가치를 위해 어떤 것도 강요할 수도 없다. 놀든 일하든 각자 개인의 선택이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다가 실직을 선택해서 행복을 느껴도 관여할 문제가 아니며 국가는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 추구권은 개성의 다양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똑같은 영원 불멸한 행복을 전제하지 않는다. 행복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가령 인터넷의 인격 침해, 비방과 모욕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할 권리가 행복 추구권에 덧붙는다. 행복의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확장된다. 행복의 내용은 각자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개성이다. 세상에는 늘 잘 알려진 유혹의 길이 있다. 성공, 행복, 명예, 부 등 행복으로 이끌 것으로 확신하는 통로다. 남들이 가는 길을 무작정 쫓는다면 적성도 맞지 않고 강요된 삶을 살게 된다.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남을 따라서 같음을 추구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욕망이다. 다름을 추구하는 것은 높은 단계의 욕망이다.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 살면 갑갑하고 답답함을 느끼기 마련이다. 비록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시선에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의 흡족한 삶이면 충분하다.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은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다. 개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태도이다. 우선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바, 나 자신만이 원하는 바,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타고난 재능과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40이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와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충분해 보인다.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자존감을 갖고 살아라. 나이가 40이 넘으면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 흔히 타인의 평가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만남에서 객관적인 조건이 된다. 하지만 참된 행복의 조건을 안에서 찾아야 한다면 타인의 평가는 어쩌면 행복과는 무관할 수 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타인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명예, 지위, 명성, 출세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늘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고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그만큼 인간은 혼자 뭔가를 이루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지지와 호의를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래서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가면을 쓰기도 한다. 그러나 남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의식하다 보면 눈치를 보게 되고 대화가 부자연스럽게 된다. 본래 자신의 모습보다 더 좋게 평가받으려는 허영심이 커지게 된다.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 쓰는 타인의 의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변덕스러운 기분에 좌우되는지를 알게 되면 타인의 평가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도 남을 평가할 수 없고 남도 나를 평가할 수 없다. 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타인의 마음은 피상적이며 천박하고 왜곡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타인은 정작 나의 일에 크게 관심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타인을 평가하는 방식을 보면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제3자의 판단은 객관적이지 않다. 특히 칭찬이 아니라 비난인 경우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보면 무식하고 편견이 있고 좁고 빈약한 경우도 있다. 그런 평가는 아예 무시하는 것이 더 낫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잘못된 예로 어느 죽음을 앞둔 사형수 이야기를 한다. 1846년 3월 31일자 타임스에 실린 토머스 워크스는 사형이 집행되는 날 자신의 수치스러운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온 참관인들에게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죽음을 앞두고 구경꾼들에게 마지막으로 멋진 모습을 보이고자 한 것은 끔찍한 명예욕의 본보기다. 명예나 출세를 중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에 살고 있다. 자신이 지닌 참된 모습보다는 남의 마음속에 깃든 자신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다면 불필요한 불안은 사라질 것이다. 인간의 많은 고뇌와 번민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유래한다. 그 바탕에는 질투, 증오심, 허영심, 자존심 등이 있다. 즉 남과 비교하여 더 좋게 평가받고 싶으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증오하게 된다. 또한 실제의 자신보다 더 좋게 평가받고 싶은 허영심은 무시받지 않으려는 자존심을 나타낸다. 이 가운데 불행감을 가져오는 허영심을 없애는 일이 가장 어렵다.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라.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마음에 들까?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명예, 지위, 명성은
예를 들면 나의 목숨이나 건강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 건강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가장 어리석은 일이 명성과 명예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일이다. 명예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격언은 타인의 견해를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망상에 불과하다. 타인에게 더 많은 존경과 지지를 받아 자신의 입지를 높이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게 해서 관직, 훈장, 칭호를 얻는 일은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타인의 마음에 기대하는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오히려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평가에 속아 자신의 건강이나 목숨을 바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 바탕에는 탐욕과 집착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그런 노력이 아무런 실속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욕, 허영심과 구분되는 자긍심의 중요성을 말한다. 허영심이 본래 모습보다 더 좋게 타인으로부터 갈채를 받으려는 욕심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 허영심이 타인의 마음에 기대하는 희망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의 마음에서 자신에 대해 내리는 직접적인 높은 평가다. 자신만의 장점과 가치에 확신이 있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다면 자긍심은 손상되지 않는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타인의 호감을 얻으려는 허영심을 없애야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허영심이 들면 말을 많이 하고 자긍심이 들면 과묵해진다. 사회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소위 세평이다. 늘 평가는 이루어지고 그것에 따라 승진과 출세 그리고 명예가 결정된다. 타인의 얼굴에 비친 모습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기준에 맞게 당당하고 기죽지 말고 살도록 해야 된다.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는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은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생기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쇼펜하우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 가지 분류를 응용하여 운명의 차이를 만드는 세 가지 인격, 세 가지를 인격, 소유, 평판으로 구분한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인간을 이루는 것으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인격이다. 여기에는 건강, 힘, 아름다움, 기질, 도덕적 성격, 지능, 그리고 교양이 포함된다. 인격은 인간이 원래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것으로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인격은 세상을 바라보는 각자의 관점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도 인격적인 장점이 있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의 참된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행복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우리의 인격은 재산이나 명예와 달리 운명에 종속되지 않으므로 함부로 빼앗길 수 없는 것이다. 재산과 명예가 운에 따라 훼손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가치를 지닌 반면 인격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다. 우리의 인격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지위나 부로 대신할 수 없는 장점은 본래 인간 자신을 이루는 것이다. 홀로 있을 때도 따라다니는 것. 아무도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은 남의 시선에 비친 모습이나 평판, 소유할 수 있는 재산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인격이 관점을 결정하고 관점이 세계를 결정한다. 인격은 재산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평판처럼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서 떼놓을 수 없는 우리의 본질이다. 취득하거나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원래 갖고 있던 것이 인간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다. 바깥의 것은 운명에 의해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인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격의 차이에 따라 같은 환경에서도 행복감과 불행감은 차이가 난다. 외부의 것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사람의 생각이 다르면 느낌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세계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두 개의 절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객관적인 면이 아무리 멋지다고 해도 주관적인 면이 아둔하고 나쁘면 불행해 보인다. 아무리 멋진 경치라고 해도 질이 나쁜 카메라로 찍으면 예쁜 풍경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인다. 각자 살아가는 세계는 무엇보다 그의 세계관에 의해 좌우되므로 생각의 차이에 따라 세상은 달리 보인다. 관점이 빈약하면 세계는 진부하거나 하찮은 것이 되기도 하고 관점이 풍부하면 세계는 재미있거나 의미심장한 것이 된다. 같은 사건이라도 뛰어난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일이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진부한 장면에 불과하다. 행복은 지위와 부의 차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행복한 감정이 일어나는 곳은 내면의 의식이다. 우리의 행복이 우리를 이루는 것, 즉 우리의 인격에 얼마나 좌우되는지 분명해진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이 나의 세계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도는 각자의 개성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 특히 정신력의 한계에 따라 고상한 향유를 누릴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 능력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쇼펜하우어에게 최고의 즐거움은 정신적인 즐거움이다. 정신력이 부족하면 외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평범한 행복을 느끼며 동물적인 쾌락, 저급한 사교나 유흥에 빠져들고 높은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독서와 사색, 그리고 저술 같은 활동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다시 강조하면 행복의 참된 조건은 객관적인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주관적인 조건에서 찾아야 한다. 개인의 행복은 지위나 재산과 같은 외적인 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받아들여 의미를 구성하는 의식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느냐, 비관적으로 보느냐는 그 사람의 관점, 정신력에 비례하는 것이다.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이런 관점을 풍성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40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통의 주제이다. 10대, 20대, 30대를 거쳐 40대가 되어 인생에 대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그것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 덧붙여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40대를 인생의 큰 분기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40대 이후에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에 대해 나름의 색깔을 더하는 해석의 과정이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자로 알려져서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진 우울한 삶을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생의 다양한 즐거움을 알고 다채로운 삶을 누렸다.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일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인생을 멀리서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 그 당시 뜬구름 잡는 듯한 추상적인 이야기로 돈을 벌던 강단 철학자를 비판한 늘 현실의 고통과 기쁨에 밝았던 철학자였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바라보는 시각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더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현명하게 품격을 쌓고
교양 있게 나이가 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와 사색, 그리고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통찰이 필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경험한다고 저절로 깨달음을 얻지는 못한다. 100년을 산다고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이는 무상하다고 한탄하지만 어떤 이는 소풍처럼 기쁜 마음으로 떠날 수도 있다.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이 그 삶의 전부이다. 우리가 세상의 고통에 대해 굴복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서도 늘 당당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은 운명밖에 없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다. 운명은 나아질 수 있다. 지금까지 강용수 작가님의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책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이면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고 책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